한국은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이 영상의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과 진짜 위험 사이의 간격, 이것이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위험에 집중하는 동안 구조적으로 더 중요한 변화는 조용히 축적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충분히 커졌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눈에 보이는 위험은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청년 실업, 치열한 교육 경쟁, 중국의 기술 추격, 약해진 원화, 가계부채, 이 모든 것이 실제하는 도전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분석하고 싶은 것은 다른 층의 문제입니다. 만약 진짜 위험이 부동산도, 취업도, 중국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35분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국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그리고 그 성취가 어떤 구조 위에서 가능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 여기 오신 분들 지금 구독하세요. 알림을 켜세요. 저는 이 채널에서 경제 사이클 분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를 이해하는 분석입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그 다음 한국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장, 교육, 기술로 승리한 나라. 한국의 경제적 성취는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가나나, 나이지리아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이며 삼성과 SK 히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의 60% 이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삼성 하나만으로도 한국 총 수출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연구개발 지출은 GDP 대비 5%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5G 보급, 배터리 기술, 디스플레이 제조에서도 선도적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입니다. 한국은 인적 자본을 국가 경쟁력의 근본으로 보고 교육에 사회 전체의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과도한 입시 경쟁을 낳았지만 동시에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있는 기술 인력 풀을 만들어냈습니다. 둘째, 재벌 중심에 집중된 산업 전략입니다. 삼성, 현대이, LG, SK, 이 거대 기업 집단들은 정부의 지원과 방향 설정하에 특정 전략 산업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효율적이었습니다. 적어도 한국이 선진국들을 따라잡는 단계에서는. 셋째, 수출 주도 성장입니다.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를 시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만들었고 동시에 글로벌 경기에 매우 의존적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특정 지표에서는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Q1 2026의 한국 경제는 5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데 분기 대비 1.7% 확장을 기록했습니다. AI 부문에서 한국이 중요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고정 투자와 수출이 급등한 AI 섹터에 의해 견인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모두가 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붐, AI 수혜국, 5년 만에 최강 성장. 하지만 같은 데이터에는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중 속도의 격하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AI 부문의 호황으로 고정 투자와 수출이 급등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지출 성장이 Q4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분석하고 싶은 핵심 긴장입니다. 위로는 반도체와 AI가 날아오르고 아래로는 가계가 압박받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알림벨을 켜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투자자들이 이 구조적 변화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2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장, 모두가 보는 문제 부동산, 취업, 생활비,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먼저 정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실제암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에 따른 금융 안정 리스크 우려로 인해 한국은행은 현재의 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수십 년간 중산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이 저축만으로 서울 도심의 아파트를 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대부분의 경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이것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입니다. 취업 문제도 복잡합니다. 한국에서 5월 2025년에는 약 24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어 13개월 만에 가장 큰 전년 대비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 특히 최근 졸업자들은 취업 확보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 고용은 증가하지만 젊은이들이 원하는 종류의 일자리, 대기업, 공기업, 안정적인 중견기업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치열한 취업 경쟁, SK와의 대학 입시 경쟁, 스펙 쌓기 문화, 이 모든 것은 한국의 젊은 세대가 겪는 눈에 보이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생활비 문제. 하위소득분위 가구의 주거수도 연료가 소비 지출에서 2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식품, 비알코올 음료가 20.8%를 차지합니다. 두 범주를 합치면 전체 소비의 42.5%입니다. 사실상 소득의 거의 절반이 임대료, 공과금, 식품으로 나갑니다. 소득의 42.5%가 주거와 식품에, 이 가구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저축도, 교육 투자도, 소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도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모두 실제합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연결 못하는 문제, 인구. 이제 제가 진짜 위험이라고 부르는 것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인구 문제는 한국에서 뉴스에 종종 등장합니다. 저출산 대책 발표, 인구 감소 우려, 이런 제목들은 익숙합니다. 하지만 인구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고용 및 임금 격차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한국의 출산율은 2023년 여성 1인당 0.7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0.72. 2024년에는 0.75로 약간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인구 대체 수준은 약 2.1입니다. 한국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이 문제의 무게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0.8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기록된 적이 없는 가장 낮은 수준, 2060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를 30% 감소시킬 인구 위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30% 감소. 35년 후의 일이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에 한국은 현대적 기록 시작 이후 처음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져 인구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더 적은 사람들이 일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합니다. 세금 수입은 줄고 연금 지출은 늘어납니다. 내수 시장이 축소됩니다. 군복무 인력이 감소합니다. 학교들이 문을 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뉴스의 헤드라인 없이 내장, 가계부채 성장의 그림자, 인구 문제와 함께 제가 주목하는 또 다른 구조적 요인은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는 GDP의 100%를 추구합니다.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입니다. GDP의 100%를 추구하는 가계부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비교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가계부채는 GDP의 약 75%입니다. 독일은 약 55%입니다.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 부채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사기 위해 수억 원의 대출을 받은 가정들이 높은 금리 환경에서 상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높은 가계부채와 세계 최저 출산율 같은 구조적 도전들이 계속해서 한국의 장기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높으면 소비 여력이 제한됩니다. 높은 이자를 갚는 가정은 다른 곳에 돈을 쓰기 어렵습니다. 저축도 어렵고 투자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내수 소비가 약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출산과 연결됩니다. 높은 주거 비용, 높은 교육 비용, 불안정한 치료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5장, 이중속도 경제, 반도체와 AI의 붐 vs 가계 압박.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 성장 지표는 좋지만 혜택은 주식과 보너스를 통해 특정 집단에만 흘러 들어간다. 소득이 오르지 않고 자산시장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들은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이중 압박하에 있다. 이것이 이중속도 경제의 정확한 묘사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호황입니다. 삼성과 SK히닉스는 AI 수요로 인한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붐의 수혜자입니다. 이 기업들의 주가는 올랐고 직원들의 보너스는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반도체 산업에 직접 연결된 사람들에게만 집중됩니다. 자영업자, 서비스업 종사자, 제조업 하청 노동자, 농업 종사자, 이들은 반도체 붐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강력한 예상 밖의 경제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눈부신 주식시장 랠리가 한국에 대해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지만 더 광범위한 실물 경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한국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AI로 호황인 한국, 그리고 높은 생활비와 부채 부담으로 압박받는 한국. 6장, 중국 경쟁과 수출 의존. 한국의 경제 성장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는 낙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수출 의존도의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수요, 특히 미국과 중국의 수요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입니다. 외부 수요의 변동성이 경제의 취약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이중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제품의 가장 큰 수출 시장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기술적으로 성숙해지는 경쟁자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 역량을 키워갈수록 한국의 경쟁 우위는 점점 더 세분화된 고부가 같이 틈새로 밀려납니다. 7장, 레이 도료가 보는 것, 사이클, 인적 자본, 부채, 적응. 이제 제가 한국 경제를 볼 때 사용하는 분석 프레임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생산성 사이클입니다. 최근 수십 년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빠르게 둔화되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인구 고령화, 글로벌 무역 패턴 변화, AI 주도 기술 변화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둔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한국 경제가 더 이상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인적 자본 문제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인적 자본에 기반했습니다. 교육받고 숙련된 노동력. 그런데 그 인적 자본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특히 젊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셋째, 부채 사이클입니다. 가계 부채 GDP 100% 이상은 경계 신호입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나라들은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금리 상승, 자산 가격 하락, 글로벌 경기 침체 이런 충격이 오면 높은 부채는 증폭기가 됩니다. 넷째, 적응 능력입니다. 한국이 과거에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능력 중 하나는 적응 능력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빠른 구조 조정,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복력, 이 역사는 중요합니다. 한국은 위기에서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전은 외부 충격이 아닙니다. 내부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구조적 변화는 다른 종류의 적응을 요구합니다. 이제 이 영상의 시작에서 제기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만약 진짜 위험이 부동산도, 취업도, 중국도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진짜 위험은 이것입니다. 한국이 낡은 모델을 새로운 인구 현실로 유지하려는 구조적 불일치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모델은 특정 전제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와 노동력, 높은 교육 투자의 수익,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 재벌 중심의 산업 집중, 그리고 점점 더 좁아지는 기술 틈새에서의 경쟁 우위. 이 모든 전제들이 동시에 도전받고 있습니다. 인구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투자의 수익은 과열된 경쟁 속에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는 변동성에 취약합니다. 재벌 중심 구조는 새로운 혁신 생태계 창출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 경쟁 우위는 중국의 추격으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기 목표는 2030에서 2035년까지 AI와 바이오테크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야심차고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구 기반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AI와 바이오테크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을 운영할 젊은 인재들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조적 불일치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와 그 미래를 실현할 현실 사이의 간격.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 차원에서 보면 이 분석은 몇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글로벌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국 자산에만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인구 감소와 수출 의존도에 따른 리스크를 그대로 집니다. MSCI 월드, 미국,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 대한 노출이 리스크를 줄입니다. 둘째, 기술 역량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은 수익을 냅니다. AI 시대에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산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몇 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산 투자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투자입니다. 셋째, 안전 자산의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조적 불확실성이 높을 때 금처럼 정부 결정에 의존하지 않는 자산은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넷째, 인구 감소를 이기는 방법을 찾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동화, AI, 로봇공학 이 분야들은 노동력 부족을 생산성으로 대체하려는 기업들이 집중하는 영역입니다. 한국에서도 세계적으로도 가장 잘 준비된 나라들은 문제를 피하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진짜로 중요한지 일찍 인식하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교육, 기술로 만들어낸 성취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서 적응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있는 도전은 과거의 도전들과 다릅니다. 외부의 충격이 아닙니다. 내부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낡은 성장 모델을 유지하려는 압력이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특정 이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새로운 인구 현실로 낡은 모델을 유지하려는 구조적 불일치입니다. 이 불일치를 인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이 영상이 한국 경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알림을 켜세요. 댓글에 미래를 남겨주세요. 한국이 다른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장 잘 준비된 나라들은 문제를 피하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진짜로 중요한지 일찍 인식하는 나라들입니다.